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는 국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제목의 수필 한 편을 읽었는데요. 류시와 작가가 직접 미국에서 인디언들의 그 침묵의 응대를 경험한 후에 침묵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는, 반성해보는 내용의 수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제목에 나의 모국어는 침묵, 그리고 이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는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었죠. 침묵이야말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글을 정리하고 교과서 31쪽 이해와 탐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글의 갈래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수필이었죠. 직접 류시와 작가가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상당히 고백적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백적이고 또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반성했었잖아요. 성찰적이고요. 또 역설적인 표현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제재는 침묵과 언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제는 침묵의 진정한 의미.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것은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 그런 것이 주제가 되겠죠. 특징은 자신의 체험에서 얻은 생각을 독백체, 그러니까 혼잣말의 형식으로 쭉 적어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근한 어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여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고 있고요. 역설 표현이 나타난 인디언의 말을 인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강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학습지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따로 필기하실 건 없어요. 또 두 번째 경험은 인디언 흉내를 냈어요. 그 인디언의 그 침묵의 응대에 크게 감명을 받고 본인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반 사람들을 대할 때, 인디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일반인들을 대할 때도 인디언 흉내를 내면서 침묵으로 응대를 했더니 어떤 평가가 돌아왔냐면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이 류시와 작가가 깨달은 바가 있었죠. 뭘 깨달았었죠? 그렇죠. 침묵은 억지로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메커니즘 속에서는 침묵의 의사소통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상한 오해로 번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세 번째 경험은 인디언에게 너무 많이 말해 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 너무 많이 말해 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얻고 글쓴이가 깨달은 바, 글쓴이가 또 반성도 했었죠. 나는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1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침묵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침묵은 뭐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침묵은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교과서 31쪽 2번의 네모 박스에 여러분들이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글에 쓰인 역설 표현과 그 효과를 알아보자. 교과서 32쪽입니다. 다음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자, 일단 모국어와 침묵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모국어라는 것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국어 또는 외국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을 모국어라고 부르고 침묵은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음 또는 그런 상태를 침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 자체가 서로 좀 반대되는 의미가 부딪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속 살펴볼게요.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는 말이 왜 역설적인 표현이냐? 모국어, 즉 말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인데 침묵은 아무 말도 없는 상태라고 하니까 말을 해야 의사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침묵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모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이건 뭐겠어요? 이 표현, 즉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는 표현은 뭐가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까요? 그렇죠.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다라고 역설적 표현을 사용한 문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글에서 역설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역설 표현은 왜 쓰는 거예요? 당연히 네,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역설적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시에 쓰인 역설 표현의 예를 조금 더 보면서 역설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라는 이 식구에서 역설법이 쓰인 부분이 어디일까요?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그렇죠. 끝부분에 고와서 서러워라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고와서 서럽다 라는 거, 그러니까 곱다와 서럽다 라는 단어가 한 문장 안에 지금 있는 건데 고우면 곱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고 서럽다라는 거는 억울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잖아요. 서로 의미가 같은 문장 안에서 쓰이기에는 좀 반대 선상에 있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고운데 왜 서럽지? 의구심이 들죠. 왜 이러는 거야? 이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게 역설법이구나. 이 고와서 서럽다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지? 생각을 더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표현이 바로 역설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훈의 승무라는 작품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이 고와서 서럽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살펴봤던 거였죠. 한용운의 임의 침묵. 임은 갔지만은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갔는데 나는 안 보냈대. 갔으면 간 거예요. 근데 보내지 않았대. 이게 뭔 소리야. 말이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역설법이 쓰인 부분이고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이라는 거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뭐 데모 같은 거 할 때 아니면은 뭐 집회 같은 거 할 때 구호 외치고 막 이러는 게 아우성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소리는 시끄러워야지 아우성인 건데 소리가 없대요.
아우성이 어떻게 소리가 없을 수 있어? 완전 반대되는 또 상황에 놓여 있는 단어가 부딪히고 있죠. 역설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자, 사랑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이별이 있어야 된대요. 또 뭔 소리야? 사랑하면 서로 같이 있어야지. 왜 이별합니까? 사랑과 이별은 정반대의 개념인데 역시 한 문장에서 부딪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역설법이 또 쓰인 겁니다. 이 역설법에 담겨있는 진리를 알아내려면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봐야 되고 또 그 내용을 보다 보면은 저절로 이 역설적인 모순된 표현 속에 담겨있는 어떤 삶의 진리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독자들에게 신선하고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표현 방법이 역설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또 한번 볼까요?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외로운 황홀한. 외롭다 하고 황홀하다라고 긍정과 부정이 너무나도 다른데 왜 이렇게 하나로 묶어놔가지고 이게 또 뭔 소리야 하게끔 느낌이 탁 오죠. 자, 그 다음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뭔 소리예요?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다며. 근데 왜 또 슬픔의 세상이야? 절망 없다며. 왜 또 절망의 세상이야?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아요. 모순된 표현, 역설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낮이가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거는 차갑지만 따뜻한 봄하고 비슷하죠. 찬란한데 왜 슬프죠? 슬프다 하고 찬란하다 하고는 또 긍정과 부정의 의미에서 양극단에 있는 단어인데 어떻게 이거를 같이 쓸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얘도 역설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교과서 33쪽으로 넘어와서 문제 해결과 적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화를 보고 역설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말을 바꿔 써보자 라고 되어 있죠. 아빠와 딸이 도서관에 있는데 아빠가 여기서 떠들면 안 돼.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되니까 라고 딸한테 주의를 줬어요. 그랬더니 딸이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아빠, 책을 읽는 사람은 없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책은 안 읽고 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있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을 한 거죠. 이 표현을 역설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자 라는 겁니다. 자, 만화의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만화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빠와 딸. 이거 어려워요? 네, 안 어렵죠? 자, 만화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도서관 열람실이 되겠죠? 자, 만화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빠가 딸에게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이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한다고 주의를 줬더니만 주변을 보니 사람들이 책은 안 읽고 대신 스마트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버지,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구나 라는 이 표현을 좀 역설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책을 읽지 않는데 어디면 돼요? 도서관이에요. 그럼 역설이죠. 도서관은 뭐 하는 데니까? 책을 읽는 곳이니까. 그쵸? 자, 2번에 답이 나와버렸네요. 기억을 역설 표현으로 바꿔보자.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구나를 역설 표현으로 바꾸면요. 책을 읽지 않는 도서관이구나 라고 하면 되겠죠. 도서관은 책을 읽어야 하는 곳인데 책을 읽지 않는데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역설이죠. 자, 이번에는 역설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글로 써보자 라고 되어 있죠. 생각금을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자신의
체험한 학교 행사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을 떠올려 보자. 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행사가 많이 없었으니까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했던 행사 이런 것들 코로나가 없었던 그 시절로 좀 생각을 옮겨서 기억을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고 그것을 역설 표현을 활용을 해서 글로 한번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리코더 연주 발표회를 했던 경험을 역설 표현을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 글을 써보겠다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건 예니까 그냥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생각금을 쭉 하겠죠? 자, 역설 표현을 활용하여 가치 있는 경험을 글로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언제 어디서 중학교 1학년 6월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소심한 성격이어서 리코더 연주 발표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큰 부담을 느꼈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쳤다. 이 경험에서 내가 발견한 가치는 뭐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정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글로 표현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이 섰으면 구성을 해야 되겠죠. 처음 부분은 이런 내용, 중간 부분은 이런 내용, 끝 부분은 저런 내용. 자, 그래서 리코더 발표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 리코더 연주회 발표회에 참가한 경험, 리코더 연주회 발표회를 끝내고 마치고 느낀 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겠다. 구성 잡고 이제 역설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겠죠. 뭔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정말 의미가 정반대 선상에 있는 단어들을 한 문장에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거듭된 연습과 노력으로 자신감을 갖게 된 걸 의미하기 위해서 신나면서도 불안한 도전, 신나게 불안한 도전 뭐 이런 식으로 신난데 불안해. 얘도 긍정과 부정의 의미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 문장 안에 넣어서 신나게 불안한 도전을 이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소리를 내지 않고 손으로만 연습하는 것을 재치 있게 표현하려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좀 활용을 해서 소리 없는 음악, 소리 없는 리코더, 소리 없는 뭐 소리 없는 음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 사람이 연주하는 소리가 하나처럼 들리는 것, 여럿이면서도 하나의 소리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좀 반대되는 개념, 반대되는 어떤 단어, 반대되는 관념 이런 것들을 한 문장 안으로 넣어서 연결시키면 됩니다. 역설법은 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역설 표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다면 36쪽 5번에 실제로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수필로 한번 역설적 표현을 활용을 해서 수필로 한번 적어보는 활동을 해보시면 됩니다. 활동이 끝나면 당연히 이제 돌려 읽어보고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점검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교과서 38쪽 정리와 점검을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국어는 침묵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맞는 말에는 O, 틀린 말에는 X에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이 글은 글쓴이가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허구로 꾸며 쓴 것이다. 아닙니다.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이었죠.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허구가 아닙니다. 허구는 소설이라고 하죠. X입니다. 나는 인디언의 전통을 경험하며 자신의 언어 생활을 반성했다. 네, 맞는 말이죠.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는 침묵으로써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한 말이다. 네, 정답입니다.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역설이란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뭐를 담고 있다? 그렇죠. 진리를 담은 표현이다. 역설 표현을 활용하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여 나타낼 수 있고
모순된 사물을 연결해 독자에게 뭐를 줄 수 있다? 네, 신선함 혹은 참신함을 줄 수 있다. 다음 문장에서 활용한 표현과 그 특징을 짝과 서로 설명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딱 보니 무슨 표현이 쓰인 겁니까? 역설법이 쓰인 거죠. 진다라는 것과 이긴다라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인데 그것을 한 문장에 넣어서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아빠와 아들이 뭔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일부러 아버지가 좀 져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못해서 져준다기보다는 좀 더 마음 넓은 사람이 알고도 져주는 경우. 근데 그거는 뭐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제 뭐 이긴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큰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뭔가 상대방의 기분을 좀 배려하면서 행동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래, 나는 좀 대인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떤 양보를 실천한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면은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 속에 물론 모순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안에 또 인생의 지혜, 진리가 담겨 있는 역설 표현의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입니다. 어휘력 높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디귿에 해당하는 단어를 옷장 속에서 찾아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볼까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국어 또는 외국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뭡니까? 그렇죠. 모국어죠. 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온 손님. 오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왔어요. 마음대로. 불청객이죠. 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서 맞춤법에 맞는 말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죠. 민정이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을까요? 꼿꼿히 세웠을까요? 자, 꼿꼿이, 꼿꼿이 세우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현웅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채 했다. 채가 아이냐 어이냐의 차인데 정답은 그렇죠. 어이죠, 어이. 채 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나의 모국어는 침묵, 즉 역설법에 관한 소단원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또 소단원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